벌써 화학2 8차시입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제 물의 특성과 증기압인데, 오늘 모의고사 보는 날이에요. 지금 촬영하는 날이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선생님이 오늘 화학원 문제를 슬쩍 봤거든요. 슬쩍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약간 첫 모의고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봤는데, 좀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궁금한 친구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기체 성질을 해볼 텐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이제 물의 수소 결합에 대해서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물의 수소 결합에 대해서 했었는데 수소 결합이 뭐였냐면 이렇게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FON과 결합된 H라 그랬죠. 결합된 H가 다시 누구랑 상호작용하는 겁니까? 다른 분자에 있는 얘네와 상호작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수소결합을 보면 얘네들끼리 수소결합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결합을 하는데 그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이제 물의 밀도나 아니면 연용량이나 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표면 장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증기압에 관련된 개념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물을 뭐에 대한 질문을 얘기해 볼 거냐면 여기 보면 얼음이 물에 뜨는 까닭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얼음이 물에 뜬다 라는 얘기는 이제 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얼음과 물 중에 뭐 얼음이 물에 뜬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얼음물 같은 거 하면 얼음이 물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밀도가 가벼운 게 뜬다, 밀도가 무거운 게 뜬다. 밀도가 가벼운 게 뜬다. 그러면 이 물음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더 가볍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밀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밀도를 보니까 물인 상태에서의 밀도와 얼음인 상태에서 밀도. 자, 누가 더 낮습니까? 그렇죠. 얼음이 밀도가 더 낮죠.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얼음물에서 얘네들을 확대했어요. 얘네들을 확대했더니 자,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이냐? 자, 수소 결합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자, 수소결합의 개수를 보니까 지금 얼음과 물 중에 어디에 수소결합의 개수가 더 많죠? 그렇죠. 얼음의 수소결합의 개수가 더 많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수소결합의 개수가 많다 보니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형화돼요. 모양이 정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수소결합을 양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양쪽 분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얼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수소 결합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붙잡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고 양쪽에서 붙잡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양을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잡고 있어.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형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생겨버려요. 빈 공간이. 그래서 같은 질량일 때 부피는 얼음과 물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되냐면 얼음과 물 중에서 부피는 얼음이 더 크게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있기야 하지만 얼음보다 많지는 않아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격자를 형성하지 않고 좀 더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부피가 얼음이 더 크다? 밀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밀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식으로도. 자, 3번 밀도입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밀도. 자,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같은 질량일 때 부피를 살펴볼게요. 2번에서. 자, 누가 더 크다고요? 얼음이 더 크다고요. 자, 얼음이 더 크다? 부피, 분모가 더 크다. 라는 얘기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음의 밀도가 더 작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래프를 일부러 이렇게 구도를 적은 이유가 있어요. 구도를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봐봐. 자, 밀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면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래프는 대칭형이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 볼게요. 자, 물의 부피와 밀도에서 얘네들 그래프 모양이 지금 어때요? 얘네 지금
대칭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대칭 모양이 돼 있죠? 맞나요? 약간 사람 표정 같죠? 그죠? 여기. 자, 미안해요. 지루할까봐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일단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 수소결합의 개수가 많다 보니 얘네들이 정형화돼 버리고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물의 연용량과 비열입니다. 자, 연용량과 비열을 공부하기 전에, 물의 연용량과 비열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냐? 연용량이 뭔지, 비열이 뭔지 먼저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연용량. 자, 연용량은 뭐냐? 물질,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를 1도씨 올리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줄 퍼 도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의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이 5줄 퍼 도씨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2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 겁니까? 그쵸? 10줄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곱하기 2도씨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단위 약분된다 그랬죠? 약분. 그럼 뭐만 남아요? 줄만 남죠? 필요한 열량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0줄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비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비열.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본 개념일 거예요. 비열이 뭐냐? 어떤 물질, 이번에는 질량이 정해져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서 연용량은 뭐라 그랬냐면 질량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비열은 그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단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줬죠. 열량은 줄이고요. 뭐뭐당 하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뭐뭐당. 일단 질량 1g당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람. 그 다음에 여기 도씨가 들어가겠죠.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랑 비슷하네 약간 모양이. 맞아요. 여기 뭐만 사라지면 돼요? 그람만 사라지면 연용량과 비열의 그렇죠. 단위가 같아지죠. 그래서 단위 만든 게 같아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람을 지우고 싶어. 그람을 지워서 비열을 연용량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 비열에다가 뭐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람이 무슨 단위? 질량의 단위.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그럼 비열에서 봐봐. 이건 좀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그러면 비열에다가 곱하기 질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연용량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연용량과 비열에 대한 개념을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자, 이 지점을 볼게요. 이 지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지점을 한번 볼까요? 이 지점. 시간이 같을 때. 같은 시간으로 가열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같은 열량을 가해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열량을 가해줬을 때 온도가 더 많이 증가해 버린 거는 연용량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죠. 연용량이 작은 거죠. 무슨 얘기냐? 1도씨 올리는데 조금밖에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더 많이 온도가 오르겠죠. 반대로 1도씨 올리는데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열량을 계속 가해도 얘네는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오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시간을 다르게 하고 얘네가 이 온도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죠. 무슨 얘기냐? 같은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 즉 얼마만큼의 열량이 투입이 되느냐? 열량을 가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를 봤을 때 그래프를 봤을 때 콩기름과 물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열량을 가해야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물의 비열과 연료량은 크다, 작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수소결합과 연관이 있어요. 물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분자 간 상호작용이 어떻다? 강하다. 그래서 얘네가 온도가 올라가면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열량을 투입을 해줘야 얘네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니까 분자 운동은 활발해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세게 붙잡고 있어. 활발해질 수 있어요? 없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음은 뭐냐면 표면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표면에서 생기는 장력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 자, 그러면 표면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표면과 표면이 아닌 곳에서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지금 내부에서 이 분자가 어떻게 해요? 다 모든 방향에서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그렇죠?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근데 표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지점. 보니까 얘네들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밑으로만 끌어당기고 있다고 이렇게 밑으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철사를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철사를 이렇게 밑으로 힘을 가해요. 그럼 얘네들 어떤 모양을 취해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취한다고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밑으로 이렇게 힘을 해. 그러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잖아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둥근 모양이 이루어지게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표면적이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자, 표면적이 최소화된다. 자, 표면적이 최소화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구 모양이에요. 둥근 원 모양. 표면적이 뭐예요? 표면적. 그러니까 외부와 맞닿아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부피가 있을 때 둥근 모양일수록 구 모양일수록 표면적이 최소화되거든요. 생각을 해봐. 자, 구 모양일 때는 얘네들이 표면이랑 지금 맞닿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구 모양이 아니라 얘네들을 펼쳐봐요. 얘네들도 다 표면적이 맞닿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다른 바깥쪽과 표면적이 최소화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런다? 표면 장력이라 그런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은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모세관 현상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모세관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네들 붙어 있을 때, 이 물과 유리에 작용하는 거 있죠. 여기 유리와 물이 맞닿아 있는 이 면적. 이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외부와 접촉해 있을 때 얘네들끼리 좋아하는,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물과 유리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힘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부착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착력. 이렇게 내부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있을 때 얘네들끼리 또 뭉쳐 있으려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물끼리 뭉쳐 있으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힘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집력. 응집력. 이해하시겠어요? 얘네들은 이제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부착력이 더 좋으냐, 응집력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약간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볼게요. 자, 가를 한번 볼게요. 가. 자, 가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냐면 표면적이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얘는 뭐냐? 여기 보면 이 물과 물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보다 누가 더 강하냐면 유리와 물끼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더 많이 붙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모양이 이렇게 안으로 움푹 패인다.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수는 볼게요. 자, 수는 얘네들끼리 너무 뭉쳐 있으려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수은 온도계가 있을 때 만약에 깨트린 다음에 얘네를 굴려. 그러면 수은이 굴러가요. 흐르는 게 아니라 굴러가요. 수은 그 정도로 얘네들끼리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는 다르게 얘네들 표면을 자세히 보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솟아져 있어요. 얘네들끼리 더 좋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가는 유리관을 물에 이렇게 담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물과 유리 사이에 응집력이 강하다 그랬죠. 그렇죠? 부착력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여기 달라붙어요. 벽면에. 근데 이렇게 달라붙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얘네들끼리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 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응집력 때문에 이렇게 다시 뭉쳐요.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슬쩍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다시 부착력 때문에 얘네들이 또 물이 타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얘네들이 가까워지면서 응집력 때문에 다시 수면이 올라가요. 그렇게 물이 수면에서 모세관 현상, 수면에서 그 응집력과 부착력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수면이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모세관 현상, 응집력과 부착력이 반복되어 수면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액체의 증기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1에서 배웠던 개념이 여기서 잠깐 등장하는데, 자, 볼게요. 자, 열린 용기와 이제 닫힌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화학 1에서 배웠냐면 이제 동적 평형 상태, 기억나나요? 동적 평형 상태. 자, 움직임이 평형을 이뤘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이 그래프 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어지고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어졌어. 이랬을 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속도라 그랬어요. 하나는 증발 속도고 하나는 응축 속도라고 그랬을 때 여기 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기억날 거예요. 나 설명했어. 기억나죠? 자, 이 동적 평형 상태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응축 속도는 어디고 증발 속도는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와 있지만 맨 처음에 이 빈 공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체가 안 들어있는 진공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응축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 표면에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퇴근의 종소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다 찍고 집에 가야 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보면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했죠? 그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이거 얘기하고 있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빈 공간에 기체 분자가 막 이렇게 이제 증발하기 시작하죠. 증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할 게 생기는 거예요? 응축할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응축 속도고 빨간색은 무슨 속도다? 증발 속도다. 증발 속도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이 기체의 분자들이 찼을 거 아니에요. 자, 빈 공간에 기체 분자가 존재한다? 자, 뭐가 생각나요? 분자가 벽면을 두드리는 거. 기체 압력. 이게 생각나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 즉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이렇게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기체 압력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증기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네가. 증기압 혹은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안 적는데 글자 과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선생님 프린트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약간 이미지화 시키세요. 약간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증기압력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거죠. 한번 우리가 상상 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진공인 상태와 진공인 상태가 있죠. 그렇죠? 진공과 진공이니까 어때요? 압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면의 높이가 지금 같은 거예요. 선생님 동생 별명이 진공인데 미안해요. 자, 이렇게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같죠. 진공 상태니까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증발을 하기 시작해요. 증발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기체 분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 압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진공인 상태죠. 그렇죠. 가끔 선생님 수은도 증발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은은 증발 안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공인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같았는데 지금 이만큼 늘어났다가 나중에 이제 액체의 증기압이 어떻게 돼? 이 높이가 어떤 지점에 오느냐? 멈추겠죠. 그 멈춘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겠죠. 더 이상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그쵸? 기체 분자의 개수가 유지되는 여기서 하나 더. 자, 동적 평형 상태는 증발과 응축이 멈춘 상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 그랬죠. 자, 얘네 둘이 같은 속도로 계속 증발, 응축 일어나다 보니까 얘네들의 개수는 결국 같은 거죠. 자, 오른쪽에 주먹, 왼쪽에 주먹. 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결국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진공 상태고 여기에 이제 증기압이 있을 거고 이만큼의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 힘이 이제 존재 안 하는 거죠. 이 빈 공간에는. 그쵸?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선생님 유튜브 기체 압력할 때 제2차원에서 수분 높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액체 증기압을 측정 가능한 겁니다. 저 높이를 보고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증기압을 어떻게 다뤄볼 거냐면 증기압은 온도가 변하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증기압은 뭐라 그랬냐면 기체가 증발되어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압력이라 그랬죠. 자,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은 잘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더 잘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떤 이렇게 빈 유리관에 기체 분자가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부피는 같아요. 여기 빈 공간이 부피죠. 빈 공간이 부피인데 얘네는 변하지 않아요. 온도를 올린다고 해서 온도를 올려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부피 안에 기체 분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자, PV는 nRT. 부피가 일정할 때, 자, PV는 nRT. 그죠? 부피가 일정할 때 몰수가 증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나타내는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기압력 곡선. 근데 우리가 이 증기압력 곡선에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끓는 거를 알아야 돼. 끓는 거. 그 끓는다는 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면이 있어요. 얘를 끓여. 제가 불꽃을 잘 못 끓이지만 한번 끓입니다. 얘를 끓여요. 끓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끓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끓는 현상 그게 뭐냐면 자 외부에서도 기체 분자가 존재할 거예요. 기체 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외부 압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쵸? 얘네들이 처음에는 증기 압력이 이 외부 압력과 크기가 처음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부터 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외부 압력보다 당연히 증기 압력이 작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기 압력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액체들도 기체가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빠져나가서 이제 기체가 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외부 압력과 이 증기 압력 빠져나가려는 이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그 시점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내부에서 뽀글뽀글 기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뽀글뽀글. 왜? 이제 외부 압력보다 이 증기 압력이 더 밖으로 나가려는 이 기체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기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끓음이라 그럽니다. 끓음. 이해하시겠어요? 끓음이 일어날 때 이 온도를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끓는 점. 자, 글자는 하나하나 안 써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자, 어떤 친구가 프린트를 이제 못 보면서 이제 영상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 프린트를 뽑고 영상을 보면 돼요. 영상 기간 지난다고 지워지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시점에 끓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760mm Hg 있죠. 외부 압력이 저렇다는 얘기거든요. 외부 압력이 저럴 때 760mm Hg 즉 1기압일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기준 끓는 점.
자, 대기압이 1기압일 때의 어떤 점? 끓는 점.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글씨가 선생님이 이제 기계를 쓰는데 이게 얼굴로 나오게끔 하려면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얼굴 안 나오면 좀 지루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건데, 욕심이 많아서죠. 여튼, 잡소리고. 자, 기존 끓는 점 이해하겠죠?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자, 밑에 이 증기압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해볼 거냐면, 봐봐.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다이에틸 에틸, 에탄올, 물, 수은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 때 증기압이 다 어때요? 다르다고요. 증기압이 증가하는 정도나 혹은 자, 외부 압력이 760일 때 기준 끓는 점이라고 그랬죠. 끓는 점의 온도가 다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항상 과학할 때 뭐를 항상 생각하라 그랬냐면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이유는 뭐다?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과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 뭐였어요? 분자와 분자 간의 힘. 끓는 점에서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을 공부했잖아요. 끓는 점이 높을수록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이 어떻다? 강하다. 왜냐하면 얘네들 사이에 인력을 끊어서 기체가 돼야 되는데 끓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약간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왜 온도가 증가할 때 증기압력이 얘네들마다 다른지 좀 감이 올 텐데 왜 그럴까요? 그쵸? 좀 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봐봐. 미안해요. 자, 그러면 다이에틸, 에탄올, 물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 셋의 끓는 점을 지금 비교하면 기준 끓는 점에 비교해 보면 여기 이 외부 압력이 이럴 때 증기압력과 같아지는 이 상태죠. 그죠? 이때 이 온도들이 끓는 점이란 얘기예요. 누가 제일 큽니까? 물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물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크다?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이 가장 크다. 그 다음 큰 건 누굽니까? 에탄올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이 다이에틸, 에테르. 자, 끓는 점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파악하셔야 된다? 분자와 분자 간의 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액체 A, B를 각각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넣은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B가 A보다 크거나 높은 값을 갖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진공 상태에서 A, B를 냅뒀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있는 기압이 이제 PB. 그쵸? B의 증기압력일 테고, 여기에 있는 게 누굽니까, 이제? PA라는 증기압력이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수평일 때를 보자고요. 수평일 때. 자, 수평일 때 지금 얘네가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B 여기 쪽이 H1만큼 더 올라와 있다고. 그쵸?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PB만큼 누르고 있는데 여기 H1만큼 더 누르는 값이 합쳐져야 PA가 된다는 얘기죠. 즉 PA가 H1만큼의 기압 더하기 P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증기압력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A와 B 중에 A가 더 큰 거겠죠. 그러면 증기압력이 A가 더 크니까 당연히 증기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왜? 더 많이 증발하니까. 볼게요. 기억. 자, B가 A보다 크거나 높은 거. B가 큰 겁니다. 증기압력 A가 더 크죠. 땡. 기존 끓는 점. 자, B가 증기압력이 더 낮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분자 간의 인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인력. 자, 증기압력은 이렇지만 인력은 A와 B를 봤을 때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기준 끓는 점은 B가 더 높을 거예요. 자, 액체 상태에서 분자 간의 힘. 자, B가 더 크겠죠? 분자 간의 힘이 커야 증기압력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17번 볼게요.
자, 그림은 같은 질량입니다. 어떤 상태? 고체 상태. 자, 얘 번호가 다른데 21번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2점짜리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3점짜리입니다. 알겠죠? 자, 고체 AB래요. 자, 시작을 고체로 했대요. 근데 같은 질량이라고 했죠. A가 B보다 크거나 높은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자, 단 주어진 조건에서 A는 승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우리가 온도가 일정한 지점은 이제 상태 변화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A 지점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써보고요. 자, B 지점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써보자고요. 자, 먼저 파란색 A를 먼저 볼게요. 자, A. 자, A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체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무슨 점? 그쵸? 액화. 그 다음에 여기가 액체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A는 승화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기화되는 거는 A는 60도씨보다 훨씬 위겠죠? 그죠? 여기 뭐 연장을 해보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B를 볼게요. 자, B를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는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상태? 액체 상태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가 여기가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화되고 있는 지점이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융해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융해될 때 필요한 열이겠죠? 그죠? 자, A와 B를 보면, A 같은 경우가 지금 B 같은 경우보다 지금 어때요? 액화되는 지점도 낮고, 녹는 점도 낮고, 시간도 짧아요. 그쵸? 그렇다면 A가 B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융해열이. 당연히 적죠. 융해되는데 필요한 열이 작기 때문에 자, A가 B보다 작습니다. 기억 땡. 자, 고체 상태에서의 비열. 자, 비열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1도씨 1g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자, 비열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돼요.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열량이 많이 주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비열이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 많은 열을 가해도 조금씩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자, 고체 상태에서 볼게요. 고체 상태가 어디냐면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자, 여기서 기울기가 더 큰 게 누굽니까? 기울기가 더 큰 게 A겠죠. 그렇죠? 그럼 A의 비열이 더 낮다, 높다? 낮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땡. 자, 디귿 기존 끓는 점. 자, A에서 끓는 점 제시되지도 않았어요. 60도보다 훨씬 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마무리예요. 이제 농도에 대해서 해볼 텐데, 네. 농도에 대해서 하기 전에, 농도가 아니라 그거죠. 자, 고체의, 단위세포라고 해서 이제 고체들이, 결정해서 어떤 배열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이고요. 여러분, 안녕.